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의 남쪽 끝, 전라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훈풍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을 모시고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내용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쁜 시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위원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흥입니다, 제가 원래. 네, 근데 사실 학교는 여기 광주에서 다 다녔죠. 아, 광주에서 네.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습니까? 네, 중흥초등학교, 북성중학교,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게 지금 고흥이면 한반도의 남쪽 끝인데 네. 맡고 계신 역할은 북방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흥 나로도의 우주 발사 기지에 그 로켓 발사 기술이 러시아의 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상호 다 북방, 특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방하면 북쪽 방향을 말하는 거죠? 네, 대략 저희가 이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또 동북 삼성 이거를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억에는 북방위원회랑 북방이라는 개념을 첫 언급됐다 할까요?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박철원 특사 네,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 위원장이 맡고 계신 북방위원장과 비슷한 거죠?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겁니까?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 정책은 네. 냉전 시대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신냉전 상황,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걸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이고, 두 번째는 그때는 북한이 좀 고립시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한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국교 수립을 못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소련이 바로 네. 망하기 직전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면이 큰 차이가 있고요. 또 그때는 정부 주도였지만 지금은 민간들이 많이 이미 러시아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북방 정책을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1년쯤 됐나요? 어떻습니까? 작년 8월 25일 날 발족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년 맞아서 한번 북방위원회 얘기부터 한번 해보는데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박철원 특사 노태우 정권과 다른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89년도부터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동구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소련도 90년대 말, 91년도에 이제 해체되면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권이 무너지니까 북한도 체제 위협을 느껴서 네. 평소에는 분단의 영구하라는 명분으로 반대해왔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이 그때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네. 그것처럼 남북 관계도 풀리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북방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고 네.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지금 일본과 미국,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있고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로 계속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신냉전이 부활된 게 아니냐. 거기에 북한 핵 문제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 군사적 긴장을 경제협력으로 막아보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남북 간의 그 긴장의 문제가 해결된 남북 정상회담이 첫 출발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정말 기적적인 이런 평화회담의 계기를 만들었고 그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정말 근본적인 이 한반도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속 조치가 과연 잘 될 거냐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과거 정부 때와는 약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동안 코리아 패싱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처음 발표할 때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근데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서 그때 지난 대선 때 탑 니고시에이터라고 이렇게 라는 협상가로 타임지 표지 모델로 네, 문재인 세계적 후보가 인물로 나왔죠. 올랐죠. 예. 네. 그때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표지 인물을 만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은 모든 세계 언론이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 위대한 협상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는데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약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70년 냉전 상태, 이 냉동이 하루아침에 얼음이 녹지 않거든요. 중국 속담에도 삼척이 되는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린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 서로 냉전의 불신의 벽이 녹아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악수한 그 지점에서부터의 출발이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훈풍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장이시니까 또 그 주변의 4대강 외교주계 그 러시아 얘기를 한다면 러시아 또한 지금 이 동쪽에 대한 갈구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상회담 다녀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위원장님으로서.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 정책이라 그래서 네. 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이쪽 연해주 지역에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 동방 경제 포럼이라 그래서 네. 각국 정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모스크바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셨죠? 네. 정상회담 옆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푸틴 네.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9월 12일 열리게 될 동방경제 포럼에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으로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안 왔었거든요. 네, 동방 포럼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바트툴과 몽고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게 푸틴 그래서 이게 네 분의 정상이 참석이 확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북미 관계가 좀 발전하면 참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12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열리는 그 동방 포럼 블라디보스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전 세계 지도자가 모여든 동북아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그런 자리 되겠네요. 블라디보스톡 땅값이 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아, 네. 그렇다면 러시아 또한 이 동방 정책의 변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본인들도 바라는 모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남한 땅의 170배가 되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갖는 나라인데 인구의 80%가 상페테르스부르나 모스크바 쪽, 우랄산맥 서쪽, 유럽 쪽에 다 살고 있고 네, 네. 영토의 80%에 해당하는 시베리아나 이런 이 극동 쪽에는 인구가 20%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력히 개발을 해서 이쪽에 아시아로서의 러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러시아의 위상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한반도 문제에도 또 적극 좀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면 러시아의 좀 그 낙후되어 있는 동쪽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과 번영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풍부한 가스나 석탄 이것을 이 동해 바다를 통해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또 수출하려는 그런 의지도 강하고요.
또 연해주가 개발되려면 중국이 너무 지배하면 좀 약간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적극적 참여를 러시아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뭐 북방 위원장 러시아 주로 하셨지만 중국 또한 이 한반도 평화 공존 번영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대1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1대1로 즉 그 비단길 프로젝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옛날에 명나라 때 정화가 했던 그 항로를 복원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1대1로 정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제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풀려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이제 표방하니까 이것과 상호 윈윈 협력하자 이렇게 지금 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 또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오랜 우방인 미국 역시 이걸 통해 기대하고 있거나 어떤 이득을 바라고 있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죠. 이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상호 협력한다는 것은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인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항해 전략, 즉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지역 영내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미국에 가서 많이 설득을 했는데 한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고 특히 내일이면 7월 16일 날 헬싱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푸틴 대통령한테 편지도 썼어요. 어떤 편지를 쓰셨습니까? 이게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사실 러시아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고 북핵 문제로 인한 그 유엔과 EU의 제재 과정에서도 나진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러시아 석탄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예외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동의만 해주면 나진 핫산에서 나진항을 통해 석탄이 포스코에 필요한 석탄이 반출될 수가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거라도 좀 풀어보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서 푸틴 트럼프 간에 그게 합의가 된다면 아직 유엔 제재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진 핫산이면 그러니까 북한의 두만강 지역과 그렇습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해주의 핫산과 나진까지 54km 철도가 현재 완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를 통해 러시아 석탄이 나진항에 와서 거기서 배로 싣고 우리 포항제철에 필요한 석탄을 실어 날리는 프로젝트가 한 2번 시범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징적으로 되면 북한에게 어떤 당근의 역할,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격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자기들은 비핵화 선언을 했고 핵실험장도 파기시켰고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해지 안 하겠다고 계속 일방적인 어떤 압박을 한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비핵화가 될 때 해제가 되더라도 그 전에 선행적인 유화 조치로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니까 아주 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북방 러시아로 이어지는 길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간절히 바라고 있죠. 사실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힘들거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성장 동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성공단을 빨리 부활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의 월급이 한 100달러도 채 안 돼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노동 임금이 상승해서 다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된 바람에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밖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영어로 리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일본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가장 큰 유인 동기가 개성공단의 복원입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또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현재 그 북방위원장으로서 북방경제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북방 경제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섬으로 남아있던 대한민국이 네. 어떤 대륙과 교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생긴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은 섬이다 이런 건데 네. 우리는 섬보다도 더 심하게 분단이 돼서 고립돼 있거든요. 물론 비행기로 연결된다 그러지만 육로로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북방 경제에 뭐 러시아에다 공장을 차리겠다는 거냐, 중국에다 하겠다는 거냐, 우리 국내 경제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성공단이나 연해주 이쪽은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가 같이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모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가 버리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도 따라서 다 이사를 가야 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지로 연결돼 있는 연해주나 동북삼성이나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같이 육로나 철도를 통해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른바 그 북방이라는 의미는 대륙 경제가 우리 경제와 함께 맞닿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륙 경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네. 보면서 저희 호남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신경제 지도를 보니까 서쪽 환황해권 중심으로 하는 신의주하고 이쪽 그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지도 하나하고 또 한쪽은 지금 북방위원장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분야인 저쪽 두만강 쪽으로 러시아로 이어지는 길. 네. 여기서 호남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의 핵심인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H벨트라 그래서 네. 환황해와 환동해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남해안이 지금 빠져 있죠. 네. 그래서 H벨트라 그러지 말고 U벨트로 하자. 현재 유벨트로. 네, U벨트로 하면 남해안이 포함되니까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남해안의 목포라든지 광양이나 저기 지금 거제 이쪽에 조선 산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 해운업이 발전하게 되고 해운업이 발전해야 조선업이 발전하거든요. 먼저 처음부터 하면 다시 이 얘기를 좀 줄여보면 신경제지도에 처음에 호남 지역이 빠져 있었어요. 네. 이쪽이 경기도, 인천 이쪽까지만 그려져 있고 최근에는 좀 달라졌던데 왜 그렇게 빠져 있었죠 처음에? 아니 다 들어갑니다. H벨트면 우리 목포까지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네. 남해안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네. 유 개념으로 저는 발전시키자는 것이고요. 네. 그럼 우리 호남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나주 혁신 도시를 이제 강화시켜서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500대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한전 공과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방으로 연결되면 아시아 슈퍼 그리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몽골의 고비 사막의 그런 자연 재생 에너지를 네. HVDC라는 그 고압 이런 직류 발전 케이블로 서해안을 넘어서 우리 이렇게 연결된 목포까지 연결돼서 제주도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할 거예요. 또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기여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KTX가 사실 신의주 단동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쭉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단동으로 해서 심양 북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작업도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해안이 정말 진정한 환황해권 도시로 중국 경제와 긴밀히 결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국 경제와 결합의 중간 장애 요소가 북한이었는데 북한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좋아지죠. 옛날 김문수 지사 때는 경기도에서부터 유해시까지 해저 터널 놓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돈이면 사실 북한을 통해서 신의주 단동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놓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먹히고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그림을 그려본다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기차가 연결되는 그 구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그쪽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으로 연결된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TSR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은 이제 중국 내륙 횡단철도, TMGR이라 해서 몽골을 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상호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 해서 가는데 우리가 현재 북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인데 경의선은 거의 지금 돼 있어요. 도라산역을 통해서.
이제 경원선이 추진될 것이고 이제 동해선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말씀은 지금 목포에서 시리즈까지 열차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런 미래가 곧 다가오고 우리 호남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황해바다가 제2의 지중해가 되어서 우리 목포나 이런 새만금 이쪽이 제2의 베네치아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과 이런 관광 외에 이 길이 열리면 또 물류 부분에 관한 큰 변화가 호남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 분야는 이제 항공 분야를 좀 강화시켜서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국제 노선이 전기 노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더욱더 각 지방 공항이랑 활성화시키면서 중국에서 오는 물량은 있는데 여기 이 주변에 우리 전남에 산업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창출되는 물량이 적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이것을 이제 보완시키는 문제하고 흑산도에 이제 공항이 추진될 거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드론 산업이라든지 만약 우리가 F1 경기장을 영하면서 네. 단순한 F1 대회만 의존한 게 아니라 튜닝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드라이빙 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면서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주 창조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적 측면에서 물류 부분은 목포항 같은 경우라든가 광양항 이런 쪽이 어떤 터미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대륙 경제 그런 흐름들은 예상해 볼 수 없을까요? 그건 이번에 이제 김종식 목포시장이 서남권 6개 시군의 경제 통합을 제시했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목포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무안, 신안 이렇게 다 해서 한 6개 경제 권역을 서남권 경제로 좀 통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물류의 중심 외에 이게 가기도 하면 또 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관광이나 이런 활성화 오는 거에 대한 그런 거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광주 전남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계속 이런 경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그거를 제 구상은 제가 이제 화순의 구충권 구설랑 같이 호남의 천년열자 책을 같이 썼는데 이런 것처럼 이 영산강 위역을 그 마한의 삼한의 역사를 복원한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문화권과 함께 이 영산강의 마한의 문화권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예산과 규모를 더 확대시켜서 영산강 위역을 역사, 문화, 관광의 어떤 컨텐츠가 있는 곳으로 발전을 시켜내서 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와 덧불어서 경제적인 서남권 경제 통합을 통해서 상해와 샤먼, 홍콩, 싱가포르가 직접적으로 좀 물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항로를 더 개척해 가야 되고 또 항공 항로는 좀 더 추가로 개발을 해서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북방 경제 아까 말씀하신 그 철도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과거 우리 그 물류의 수출 형태가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해상으로 수송을 한 이후에 러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인가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내려와 있는 TSR 네. 연결돼서 유럽, 핀란드까지 수출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 길의 변화가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길도 있고 이쪽 여기는 이제 동해선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상해 같은 닝보 같은 데서 바로 이제 대륙 서부 쪽으로 철도를 통해서 폴란드까지 연결되고 지금 사천성의 청도에서 바로 폴란드로 연결되는 화물 열차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류는 TCR이 더 많아요. 중국 철도 쪽이 TSR은 좀 길이도 길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갈리고 물량이 거기는 주변에 산업도시가 부족하잖아요. 영토는 넓은데. 그러나 중국은 사실 인구도 많고 모든 분야가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TCR이 사실 활성화되어 있어요. TCR을 통해서 바로 폴란드 동부 유럽으로 해가지고 서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항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라도 우리 전남 쪽에서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물량이 컨테이너로 바로 일종의 페리처럼 바로 열차 페리처럼 바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바로 TCR을 타는 방안도 우리 검토되었나 봅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배로 그렇죠. 상해
예. 수송해서 상해에 중국 철도에 연결해서 대륙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생각해 볼지 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뭐랄까 다가오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 공전 번영의 시대에 우리 시도나 지방 정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이제 지원 유세차 경남 쪽을 돌다가 전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이 편도 3차선에 진주나 이쪽에 가면 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절비해서 지나가는데 저 호남 쪽으로 넘어오니까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좀 더 가니까 편도 1차선 화물 차량은 안 보이고 자가용만 다니다가 이제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목가적인 풍경이 네.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호남은 어떻게 될 거냐? 영남에 비해서 일단 중화공업이나 기계공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고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미래형 4차 산업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광산업이나 지금 우리 광주형 미래형 자동차 밸리 문제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그 산업 분야를 확산시키고 드론 산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전시켜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그러면 그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나 김영록 지사가 전남 광주 발전 연구를 통합시켰잖아요.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광주 전남을 하나로 싱크탱크를 만들어 제가 원장님도 만나뵙고 왔었는데 그렇게 나주의 혁신 도시와 이 광주가 상호 협력해서 이걸 뚫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연봉 4천만 원대의 이 어떤 임금을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현대차의 미래형 자동차 투자를 유인하고 그 대신 근로자가 연봉 1억 2천 뭐 8천이 넘어가는 울산에 비해서 4천만 원대로 낮춘다면 그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주거 문제와 사교육비 같은 문제를 풀어줘서 근로자들의 소비 요인을 줄여줌으로써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같이 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뭐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와 공존 번영이 우리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은 생명산업, 농업의 어떤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쌀하고 식량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아무튼 우리가 농업에 대한 걸 지도를 해주고 쌀을 북에 보내야 됩니다. 쌀을 북에 보내야 우리가 쌀값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쌀 생산이 지금 소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쌀 재고가 쌓여 있고요. 지금 80kg 한 가마니 17만 원, 18만 원인데 21만 원 이상 가격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수요 부족이거든요. 그럼 북에다 보내고 대신 북으로부터 우리가 모래도 가져와야 되고 철광석, 석탄을 가져와서 이 산업의 발전에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 한반도 신경제지대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해양식품 그런 쪽에 관련된 에너지 이런 쪽에 그 지도에 적어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저희가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해양 분야도 이제 중요한데 러시아 쪽 이쪽이 양식 산업이 지금 발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양식 산업에 대한 협력, 우리 동원의 김재철 우리 동원참치 회장님이 우리 지역분 아닙니까? 강진 출신이죠. 네. 아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양식 산업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조류, 네. 다시마부터 해조류 이런 산업도 거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캄차카반도를 비롯한 이쪽이 어획의 보고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좀 같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분 공장, 고기의 그런 좀 이런 이제 고기를 자르고 나는 머리, 뭐 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거를 빻아서 어분을 만들면 그게 이제 양식장의 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산업이나 이 가공 산업 이런 게 발전될 수 있고요. 또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이 아주 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연해주 분야에.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식품 가공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씨감자하고 양파에 대한 어떤 우리 선진적인 우리 농업 기술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문제. 또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환황했건 중국과 갖고 중국 생각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 또한 이 평화 공존 번영의 시대에 우리 호남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우리가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가서 미르지요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도 그런 협력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신남방 북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에 의존해 있는 구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그 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그 한러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지역의 그 첨단 산업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말씀하셨는데 네. 시청자께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3국인가요, 4국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전기라는 것은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네. 전기 수요가 최고로 오를 때, 한여름에 에어컨 틀고 냉장고 다 틀 때 공급이 못 따라가면 블랙아웃이 돼서 전기가 다 꺼져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실제 소비보다 한 30% 많은 예비 전력을 유지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슈퍼그리드라는 것은 네. 전기를 상호 연결해서 필요할 때 품맛이 오듯이 빌려 쓰자는 거죠. 주고받고 하자. 근데 전기는 가방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력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슈퍼그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국가 간의 전력망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해도 평지가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 깔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렇죠. 산을 깎아서 또 홍수가 나서 무너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바람도 일정하지 않고 또 이 일조량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비 사막 같은 데는 하루 내 태양이 쬐고 있고 바람 부니까 고비 사막에다가 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케이블로 우리가 일일이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슈퍼그리드는 다른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남는 물량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것도 관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환 필요할 때 시장 시세와 상관없이 합의된 환율로 네. 서로 돈을 바꿀 수 있게 만든 게 통화 수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이제 대비하는 것처럼 이 슈퍼리도 전력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전기를 주고받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빌려 쓰고 또 남을 때는 이쪽에 주고. 왜냐하면 전기를 한번 생산하면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국가 그러면 몽골. 그렇죠. 몽골,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나중에 이제 북한까지 참여시키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핵화가 됐을 때 북한이 주장한 게 에너지 문제인데 네. 그 에너지를 경수로 2개 지어줘서 해결하겠다고 지난번에 제네바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미국 보수파들이 경수로 갖다 주면 또 핵물질이 나올 텐데 왜 바보같이 그랬냐고 네.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면 경수로 대신 우리가 LNG 발전소를 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서로 전력을 주고받고 연결하면 핵 발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와 있는 한전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는데 이게 Electricity Storage System인데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핸드폰 여기 가장 답답한 게 한번 충전하면 금방 떨어져서 또 충전하고 이게 복잡한데 저장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저장해서 오래 쓰게 할 거냐가 앞으로 첨단 기술이고 만약에 핸드폰 이 차징을 정말 이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 쓰는 만든 기술을 누가 개발했다 그러면 세계 핸드폰 시장을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전기 저장 능력 필요한 거. 그다음에 전기를 어떻게 손실 없이 빠른 속도로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송전탑 막 크게 짓고 엄청나가지고 또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나오고 또 분산형 전력 생산을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탑으로 돈 들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소규모 발전을 만들어낼 거냐. 여러 가지 전력 분야에 발전시켜야 될 기술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주 혁신도시의 우리 지역에 한전공과대학과 50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창출해낸다면 세계적인 이 분야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지금 결국
그 주변 국가들의 평화와 공존 번영에 대한 약속이겠네요. 이게 서로 나눠 쓴다는 건 그렇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 전력 같은 에너지를 나눠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그게 또한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스마트 그리드에. 그래서 우리 유럽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추가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독일과 프랑스의 커다란 쟁점이었던 루르 지방의 석탄 철강을 네. 같이 나눠 쓰자. 그래서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뢰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연합까지 발전돼서 단일 의회, 단일 유로 달러 통합까지 만드는 정도로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우리 동북아시아도 이렇게 전기, 가스, 에너지를 상호 협력하다 보면 서로 간의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경제 협력의 상호 의존도를 강화시키면 자연스러운 평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그 즐거운 상상들이 되는데 우리 지역 그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 내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 잘 아시니까 러시아, 생각하면 러시아는 우리 동쪽 끝에 있어가지고 그 호남에서 가기에는 좀 우리하고 관련 없는 신의주 쪽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떤 구체적인 걸 좀 상상할 수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블라디보스톡은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톡 그 직항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북한 상공을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쪽 장춘, 하얼빈 쪽으로 뺑 돌아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네. 한 30분에서 한 40분 이상이 더 걸립니다. 항로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아에로플로트 이 러시아 항공기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북한 상공을 지나서 갑니다. 그래서 한 30, 40분이 더 빨라요. 대한항공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가 항공도 이번에 이제 이스타나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는 저가 항공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무안공항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이런 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상호간의 관광객이 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고 오히려 서해안 쪽에서 바로바로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기차표로 유럽을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베리아 철도가 1890년도에 건설이 시작돼서 1920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요.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선수가 1936년도에 이거를 타고 베를린을 갔어요. 그렇습니까? 베를린 갈 때 네. 철도를 그렇습니다. 이용했군요. 1907년도 네덜란드 헤그에 갔던 이준 이상설 특사도 이거를 타고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랬던 게 지금 사실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좀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이런 그 기대의 시간에 봤을 때 우리 향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친구들이 호남을 올 수도 있고 네. 중국에서도 호남을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그 비교 우위 장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남해안 특히 우리 전남 광주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정말 좋은 자연과 또 힐링할 수 있는 것, 각도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을 다 컨셉을 만들어서 네.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시, 또 슬로우 시티 같은 슬로우 섬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에 지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테마형 섬이나 이 관광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제 고향 고흥하고 지금 여수랑 지금 이 연륙교 다리 11개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완도로 연결을 해서 정말 해상 이 도로를 통한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와 관광 코스를 좀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산업 관련된 바이오나 식품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가 넘는 시대에 가면 건강 관련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좀 발전시켜내고 아까 말씀한 대로 클린 에너지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해 가면서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서와 최근에 프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서와 전라도는 처음이지 하는 그런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전라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 전라도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어떤 국제화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 전남대, 조선대 각 대학에서 각 북방 지역이나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또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에 대비해서도 우리 광주 전남이 여러 가지 손님 맞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시각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북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에 관련된 좀 광주시 차원에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오는 길에 관련된 이 변화와 평화를 반영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가 인천광역시장 때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던 경험을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이제 각국 참가국에 대한 서포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나라만을 특화시키는 전문인으로부터 그래서 미리 서포터스를 만들어서 그 나라도 한번 열심히 활동한 사람도 한번 가게 하고 그 나라 문화 풍습을 알게 함으로써 그 선수단들이 왔을 때 잘 뒷받침하고 또 이걸 통해 어떤 그 지역의 전문가의 역량을 키워서 향후의 일자리나 사업계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 이용섭 시장도 말씀했지만 이 전지 훈련할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회 전에 와서 한번 여기 와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쭉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 번영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마무리 한 말씀 한번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광주 전남은 정말 생명의 땅이고 또 민주주의의 성지고 또 문재인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에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이제 새로운 미래형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민주당에서 앞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다면 열심히 이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동북아에 불어닥친 훈풍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공존, 번영,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강 국가의 경제적 이득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더라도 할 수 없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대 평화 번영의 길이 이제 한반도에 연결돼 있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전라도의 길과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시도지사는 물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